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러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역시나 저희 연구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 저희가 니트라고 부르고 있는 연구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현재 또 강원대학교의 정치학과 또 국제정치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조영철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정치학과 조영철 교수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뭐 간단한 소개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강원대 정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대 오기 이전에는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 이전에는 인도에서 진다이 글로벌 대학,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라이든 대학에서 약간씩의 교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일상생활은 연구, 교육, 행정, 가족 그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중에서 연구에 관련된 거는 제 관심사는 국제정치 이론에 관심이 있고요. 근데 특히 보통 한국에서 정치 이론하면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주류 이론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저의 관심사는 비주류 이론에서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 국제정치 이론이 하나의 관심 분야고 또 하나의 관심 분야는 보통 사람들이 비판 지정학이라고 하는데 정체성의 경계를 나누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비판 지정학에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종의 지식사회학, 그러니까 지식이 어떻게 생산되고 그 지식 생산에 따른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주 넓은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좀 잡종식으로 좀 잡식성입니다. 네,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 네, 뭐, 짧지만 굉장히 밀도 있는, 본인 소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나씩 조금씩 이제 파헤쳐 들어가면서 그 교수님의 그동안 연구 활동, 또 그런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기까지, 경험하셨던 뭐 일들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잠깐만 들어봐도 바로 한국에서 뭐 석박사,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석박사하고 한 군데 뭐 유학을 갔다 오고 요 정도의 코스를 전형적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도 그럴 테고요. 근데 들어보면은 많은 지역에서 교육, 연구 활동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자가 되기까지 또 연구자가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딱히 연구자가 되야겠다는 결심은 딱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선생님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그 제 스스로 제가 봤을 때 특히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보면 공부를 잘하거나 그리고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고 별로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도 뭐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 저한테 주어진 이제 시공간들이 제가 살면 시공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그때가 제가 가진 개인적인 기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질들하고 그 시공간하고 맞춰가면서 제가 내렸던 그냥 일종의 어떨 때는 계획적, 어떨 때는 우발적 그 결정들이 있었는데 그 결정들이 그냥 쌓이면서 그냥 연구자 됐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이 입장에서 저의 과거를 보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 거고 과거라면 과거에는 그렇게 연구자 되었다는 결심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저 환경과 저의 기질의 어떤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음, 가지 요소가 있었겠죠. 뭐 거시적으로는 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여전히 한국이 독재 있었고 그리고 경제 발전 민주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세대로서는 소위 말하는 저는 X세대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때 편입도 했었고 또 유학도 갔었고 뭐 그 사이에 뭐 거시적으로 뭐 경제 위기도 있었고 뭐 금융 위기도 있었고 기타 등등 이런 위기도 있었고요. 또 미시적인 것도 되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뭐 유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교육에 관련돼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저를 서포팅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뭐 서울 강북의 중산층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기타 제 친구들 그동안 만났던 좋은 선생님들 하다못해 전 여친을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런 인간적 음, 관계들이 그냥 저의 오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환경들,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교수님도 그럴 텐데, 상담 오는 학생들이 종종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교수가 되냐, 연구를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의 얽힘의 총체로서 우리가 지금 연구자가 된 거고 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영상을 본 학생들도 느끼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특히 공부를 그렇게 처음부터 잘 못해도 된다. 이런 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실은 특정한 재능이나 계기나 이런 게 있지 않아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금 교수님 같이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사항을 촉안해 교수님의 짧은 소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집어서 지금 현재 2024년 6월 예를 들면, 혹은 2024년이나 올해라고 시간을 한정해서 보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정치적인 사건 내지는 학술적인 논쟁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많은 분야에 막 이것저것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국제 정치학에서를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관심 있는 거는 좀 그 디콜로니얼 IR 이게 포스트 콜로니얼도 있고 디콜로니얼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탈식민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번역 똑같이 돼서 저는 포스트 콜로니얼은 그냥 탈식민으로 번역을 하고 디콜로니얼은 그냥 디콜로니얼 이렇게 쓰거든요. 그냥 영어로 발음상. 그래서 디콜로니얼 IR이랑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게 그 미학적 그 턴, 그 에스테틱 턴, 미학적 전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 지금 특히 한국이 대표적인데 국제정치학이 그간 가장 보수적인 학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제정치학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이 학문이 되게 또 타 학문이나 타 아이디어를 흡수를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그 파운데이션이랄까 그 근본 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 적국제형 제약이 오히려 그런 근본이 조금 뭐가 플렉서 그 유연하거나 아니면 근본이 없기 때문에 더 이게 더 매력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를 흡수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최근에 국제정치학대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디콜로니얼 IR에 대한 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디콜로니얼 IR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약간 폭력적이거나 뭐랄까 인식 그 폭력적 인식 체계 또는 물질적 체계 예를 들면 오리엔탈리즘 섹시즘 인종 차별주의 서구 중심주의 이런 인식의 체계 아닌 물리적 체계를 평탄화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위계성을 좀 줄이고 폭력성을 줄이는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좀 상상하고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보는데 요 디콜로니 IR이 저한테는 조금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학적 전인데 제가 이제 디콜라 IR을 연구를 하면서 그럼 이 방법론으로서는 그 미학적 전해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거기에 크게 어, 미학 전에 그 뭐랄까 하나의 이론을 거기에 크게 이론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미학 전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문화적 텍스트를 통해서 국제 정책을 이해하는 건데 제 스스로도 조금 디콜로니 IR을 하면서 방법론적으로 좀 그 문학 텍스트라든가 영화 텍스트, 그 문화에 관련된 텍스트 통해서 디콜onial 방법을 조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콜onial IR과 미학적 턴이 조금 요즘 제 관심사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거 하나는 이제 근대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근대성. 그 근대성과 지금 요즘 얘기하는 자유주의 위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대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라는 주체가 하나의 그 어떤 세상의 주체로서 새롭게 태어난 세속적 인간의 탄생인데 이성을 가지고 탄생한 건데 그리고 근대성은 분명히 저는 선물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역사 속에서. 근대성을 통해 사실 우리가 많은 지식과 과학을 발전시켰고 그걸 통해서 일정 부분 인간이 깨어났고 해방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성주의를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많은 문제들이 수반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주체적 인간을 보다 보니까 그 타자와 자연을 그 대상화시켜 버리더라고요. 너무 이성적 밀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자와 대상을 그러니까 그 자연을 그 동화 내지는 정복의 대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내가 조작할 수 있다.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뭐 나쁜 측면이랄까 그런 것들이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정복과 동화 그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과연 근대성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 맺음이 되는지 그걸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대성이라는 선물이 있었지만 역사 속에 그거를 우리가 오남용했을 때 문제점들을 한번 비판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근대성을 또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까 인간과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근대성은 세속적인 건데 그런데 불구하고 종교라는 영향력이 아주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도 크고 그리고 우리 인간 삶 속에 깊이 투영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제정치학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논리만 가지고 이성만 가지고 국제정치학을 설명할 때 과연 이 종교라는 것도 이미 삶에 투영이 되고 우리의 감성과 감정 속에 투영이 되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우리가 국제정치 또는 국제정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갖고 인간과 종교의 문제.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본 게 뭐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론도 사실은 일정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국제정세 얘기 많은 게 기후변화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대성의 문제에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을 그만큼 타자화시키고 대상화시키고 우리가 준이라는 생각에 그걸 남용했거든요. 오남용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에 대한 뭐랄까 부정적 영향은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는데 그게 뭐 기후변화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 일어나는 뭐 많은 뭐 홍수라든가 무슨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근대성, 우리에게 역사가 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선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심사는 요즘 좀 얘기하는 건데 저도 그냥 가끔 요즘 문득 드는 건데 AI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AI에 관심 생겨서 생긴 것 중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장 걱정하는 게 AI가 과연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측면이겠죠. 그래서 뭐 그거의 대표적인 게 AI는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1999년도 신사동에 있는 극장에서 본 게 매트릭스였는데 그 매트릭스라는 게 사실 그 기계가 인간을 그 에너지 자원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한 것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2004년에 나온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우려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AI 인간이 필요하고 인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AI 종속이 될 수도 있다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또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게 한 얼마 안 돼서 저는 AI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올 거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이란 종은 하나였잖아요. 인간의 휴먼의 종이. 근데 그게 종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인간 안에서 종의 분화. 그러니까 인간과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다른 종인데 그 인간에서 종이 분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인간이 인간에 대하는 태도, 윤리, 규범, 그게 더 이상 통용이 될까 하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인종이란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300년 전에 그 백인들은 그 흑인이나 유색인종을 같은 종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인간이 아니라 다른 종, 서브 휴먼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는 윤리적으로 통용되는 행위였거든요. 근데 만일에 AI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AI의 그 정말로 융화되고 그거를 잘 아는 사람과 전혀 그거에 동떨어져서 그거 격차가 생기는 사람들 간에 종의 구분이 생기면 우리의 윤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클래스라는 계급이 있어서 사람이 위계성이 존재하지만 만약 이게 종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좀 그런 생각들 네, 그런 게 좀 요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관심들이. 네. 아니, 감사합니다.
사실 다양한 관심을 갖고 좋은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직접 들어보니까 실제로 보통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론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근데 그 이론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한국이라고 하는 혹은 그 일국적인 단위에서의 한국 혹은 더 나아가서 국제정치, 또 더 나아가서 인류나 자연이라고 하는 이 거대 혹은 거시적인 단위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그 이론에 대한 관심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교수님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지금 이러이러한 연구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주신 이슈 내지는 논쟁점들이 실제로 최근에 쓰신 글들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서, 저희 영상에도 그 자료를 이제 저희가 공유를 할 텐데, 이미지나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해서 또 보시는 분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총 3개의 논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3개의 논문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방금 교수님이 짧게라도 설명해 주신 연구 관심을 조금 더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뭐 편하게 아무 3개 중에 아무거나 혹은 뭐 순서대로 해도 좋고요. 각각의 연구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주제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먼저 아까 얘기했던 그 디콜로니 아이레스 약간만 좀 덧붙일 내용이 있어갖고요. 그러니까 제가 음, 디콜로니 아이 하는 저는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하나의 전략이 기존의 그 폭력적이거나 유계적인 그 인식 체계 아니면 뭐 물질 체계를 해체하는 작업이 있는데 음, 해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는 저는 팔구조주의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또는 뭐 비판적 음, 구성주의, 팔구조주의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체를 했으면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 이제 구상하는 작업이 있는데 구성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 텍스트를 통해서 좀 다른 걸 상상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성의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하나의 저희의 방식은 일상에서 갖고 온다. 저희 일상에서 갖고 온다. 그게 하나 있고 음, 그래서 해체와 구성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구성을 하되 제가 만든 구성체도 무조건 해체에 직면한다. 비판받아야 한다. 음,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지 음, 않으면은 또 다른 어떤 제가 만든 것도 또 다른 폭력성과 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내포할 수 있다고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해체되고 비판받아야 한다. 이제 그게 깔려 있고요. 그런 음, 측면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 논문이 그 북한 공조론 논문이 하나 있어요. 보내드린 것 중에. 그 논문은 거의 박사 말기에 쓴 건데 쓴기는 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5년 이상 된 거, 15년 전에 쓴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는데 음, 그게 이제 음, 여기저기 리젝을 많이 당하다가 나온 건 2011년에 나왔거든요. 네. 네, 쓰기는 한 2007, 8년 썼는데 그때 이제 전혀 몰라서 막 논문 냈더니 안 받아주더라고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해서. 근데 이제 음, 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은 탈구조주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체하는 글을 쓴 거고 탈구조주의 입장에서 이제 북한의 이제 민족공조론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탈구조주라는 게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는 탈구조주는 이제 일종의 비판적 태도나 아니면 그 기풍으로 보는데 그 아주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걸 좀 다시 보는 거죠. 그게 정말 자명한 건지. 그 자명하게 되었을 때는 거기는 권력 관계가 숨어 있는 거 아닌지. 숨어 있다면 권력 관계가 어떻게 구성된 건지. 그리고 그 자명한 것에 작동하는 권력 관계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언어가 어떻게 그 자명한 걸 자명하게 만드는지. 언어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수행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언어를 말을 하면서 그 현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민감성이 좀, 그거 민감성에 대해서 조금 두드러지게 관심 갖는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접근이 탈구조주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북한의 민족공존을 봤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민족공존을 볼 때 북한에서 나온 책, 민족공존을 또는 그 당시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또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또는 민족 공존에 관련된 책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단행본을 3권 정도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북한 웹사이트. 그거를 분석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평양타임스라는 신문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나오는. 그래서 단행본, 그다음에 인터넷 웹사이트, 그다음에 책으로 해서 혹시나 이렇게 세 개를 보면 좀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세 개를 방법론적으로 봤고요. 어, 그 당시에는 이 북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웹사이트는 외국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책이나 신문은 그 통일부 도서관이 있어요. 북한 도서관이. 그거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의 민족 공존을 대해서 이제 해체를 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민족 공존론이 갖고 있는 거기서 말하는 민족과 그 함의점들을 바라보는 거였었고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일단은 거기서 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그 민족 공조론이 말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거를 읽어내는 건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말하지 않은 것에 약간의 그 북한이 걱정하는 우려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려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그 외부 정보에 대한 어떤 우려 등이 보이더라고요. 민족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우월하고 하지만 동시에 자기 취약성도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놀랬던 게 그 3가지 텍스트가 아주 일관성이 뛰어나긴 한데 그 안에 말을 함으로써 말하지 않는 것에서 북한의 어떠한 그 우려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보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그게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일종의 뭐 그 뭐랄까 기여점이라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1차 자료 본 게 방법론적 기여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비판 구성주의 이론으로 북한 텍스트를 본 연구 논문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뭐 그걸 떠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 힘든 논문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또 너무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배웠고 그 이론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의 하나를 그 과정들을 배우는 데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어서 그거 제가 이제 음,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음,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거 이제 그 KJI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식사회 관련 논문인데 한국국제정치학회 지식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뭐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에 제가 2015년도에 캠브리지 리뷰 오브 인터셔널에서 낸 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인가에 그 아시안 퍼시픽에 낸 그 한국 중견국 외교에 관련된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은영수 교수님 텍스트를 좀 보고서 그것에 대한 논의해갖고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요약한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리뷰 아티클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지식사회가 된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탈구조주의 이론도 약간 있었고 그다음에 탈식민주적인 약간 정향을 가지고 쓴 글이고요. 뭐 약간의 장점이라면 장점일까 하는 거는 서구 중심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이제 존재하는 서구 중심주의에 대해서 약간 그 뭐랄까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그쪽 그 서구 중심주의가 이제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중심주의가 있고 노마티브하게 규범적으로 그 서구 중심된 게 있고 서구 중심적이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분류해서 한국국제정치학회를 좀 봤다는 그 정도의 의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걸 보면서 좀 제 글을 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서구 중심주의 그 트랩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또 제가 남성이잖아요. 남성이고 뭐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중년 남성의 뭐 안정적 기자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여성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아니면 여성에 대해 혐오를 하거나 아니라 저는 젠더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한 가치를 보고 그거를 실현하고 싶거든요. 그걸 통해 사회를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저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하나의 기득권층으로서 이 사회에서 이 젠더 부계성이 갖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게 지금 현재 그 파트리archy 그 부계성을 갖고 있는데 그 사회에서 저는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계성, 그 파트리archy를 저항하지만 저는 거기 연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서구 중심주의를 저항하지만 나는 언제나 거기에 연루돼 있지 않은가 하는 데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연류를 인식하면서 어떻게 그 잣대를 연구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도 갖고 올 수 있을까 하는 좀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그 탈식민주를 얘기할 때, 아까 디콜라를 얘기할 때 층위가 세 개가 있는데 지적인 층위, 우리가 말하는 지식 생산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층위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는 지적 언어를 개발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도적 차원, 우리 대학. 우리 대학이 뭐 QS 랭킹 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가서 발표하면 좋아하고. 되게 제가 보기엔 되게 시민주의적이거든요. 되게 종속적. 우리 제도의 존재. 근데 우리가 그 음, 개인으로서 완벽히 거부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그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 수준. 제 개인적 수준에서 사실은 내가 디콜라 얘기하지만 내가 일상에서 사실은 내 스스로가 콜로나이저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에 대한 경계를 항상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좀 세 가지 층인데 이제 지금 그 KJSN 논문은 지적 층위에서 서구 중심성에 대한 논의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논문 드린 거는 그 최인훈 작가의 회색인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연세대학교 서민 교수님이랑 같이 쓴 글인데 그거는 해체도 해체인데 그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해체뿐만 아니라 조금 새로운 지적 자원이랄까 컨셉을 좀 갖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텍스트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그거 회색인을 통해서 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흔히 아주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웨스트팔리안 아이아 국가 중심의 웨스트팔리안 아리아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거를 그 회색인에 나온 국제 정치학 그러니까 회색인이라는 그 텍스트에 하는 국제 정치학의 이해를 통해서 그 웨스트팔리아 아이아를 이제 해체하는 거죠. 근데 그 해체할 때 쓰는 방법이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얘기했던 그 대위법적 독해라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기존 주류에서 보는 그 웨스트팔리아 아이아는 뭐 베스트팔렌 조약이 시작이 돼서 유럽에서 생겨서 전 세계에 퍼지고 뭐 국가들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최인환 작가가 쓴 회색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국제관계의 중요한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레이스,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가 인터레이셔널 릴레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우리 다 까먹었잖아요. 주류 국제협정에서는. 그러면서 까먹으면서 사실은 주류 국제협정에서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그런 거를 얘기를 하기를 터부시해 왔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까먹었죠. 의도적으로 그거를 이그노로 뭐 사일런스 시켰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그 주인공, 그 회색인 주인공 눈에서 통해서 본 그 웨스트팔리아 아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웨스트팔리아 아이만 비판한 게 아니라 이 회색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비판하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화된 식민성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노예화돼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게 거기 보면 이제 논문에 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 그 최인호 회색연에서는 대가주망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더라고요. 대가주망. 그게 있고 그러면 이러한 그 서구 중심적인 이러한 기존의 우리는 지금 그런 서구 중심 세계에 던져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나간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갖고 온 컨셉이 이제 뭐 지금 이제 또 개발한 게 셀프 레코니션 그 현상을 인지를 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은 웨스팔리안 IR이라는 게 국제사회라는 게 우리가 택한 게 우린 던져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깨어나 보니 웨스팔리안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지, 그다음에 과연 그거를 디스인게이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렇게 회생인 책에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드러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제 능력과 또 이게 글이 짧다 보니까 다는 못했고 제가 그래도 의미를 두는 게 1963년도에 나온 소설인데 그 소설이 그 당시에 그 텍스트가 본 국제 정치가 1963년도에 한국 주류 IR 텍스트가 본 국제 정치 형식보다 더 적합하고 음, 그리고 저한테도 음,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1963년에 나온 글인데 그때 한국의 최인훈과 제가 또 미국에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제임스 버든이라고 흑인 작가가 있거든요. 인종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말 파워풀한 글을 쓰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분도 그 즈음의 작가고 그다음에 프란츠 파농도 이제 그 즈음의 작가인데 각기 다른 대륙에 있는 3인이 그 서발탄으로서 그 하위 주체로서 세계를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인종이라는 컨셉으로 비슷하게 바라봐줬다는 거죠. 그것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만나지 못, 그러니까 물론 뭐 책을 봤을 수 있겠으나 각기 다른 3인이 그렇게 봤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래서 그 3인의 텍스트를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 뭐 학자로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요 텍스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학적 전해라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디콜론의 아야를 하고 싶었던 저의 욕망이 좀 투영된 페이퍼이고 또 이제 같이 또 공동 작업을 좋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더 뜻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 교수님의 글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글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도 되고 또 한 번 더, 아, 맞지, 그렇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꼭 그 글들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조금 더 질문을 해보면은 일단 그 제목은 누가 정하신 건가요? 일단 마지막에 그 최근에 나온 서정민 교수님. 수철인가요? 그 논문은 그 제목은 제가 정했고요. 그 제목을 정할 때 그 첫 번째 단어는 그 조지 얀 씨라고 그 미국 남부 대학의 그 흑인 철학자예요. 그 사람이 쓴 개념인데 제가 이제 그걸 갖고 왔고 그 수철하는 게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봉합하는 거잖아요. 저기 치료가 네. 안 된 상태 봉합 시키는 건데 이제 그 음, 수치된 걸 이제 뜯어내보자는 거죠. 오히려 그걸 드러내보자는 거죠. 드러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서구에 대해서는 네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 좀 이그노런스에 대해서 한번 좀 알고 또 우리한테는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인지 못하는 약간 internalized 된 제가 뭐 주로 얘기할 때 니체적 노예 근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뭐, 나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해결의 노예 변증법에서는 노예가 결국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나는데, 그 니체가 얘기하는 노예에서는 노예는 계속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하여튼, 그 제목은 예, 제가 거기서 그 조지 안시란 철학자의 텍스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예, 만들게 됐습니다. 아, 되게 멋있어요. 멋있고, 그, 말씀해주신 내용이나 혹은 글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확실한 것은, 교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뭐, 자기 성찰이나 자기 비판, 혹은 스스로 이제 반추해보는 그런 행위를 이 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텍스트 최인훈의 회색인 자체도 사실 지식인의 고독, 뭐, 자기 성찰, 혹은 뭐, 시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 글들이잖아요. 물론 최인훈 선생님이 다른 글에서도 비슷한 그런 사조들이 보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 글에서 더더욱 그렇고. 근데 그런 글들을
어, 지식사회학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조영철 교수님이 한 번 더, 특히나 국제정치라고 하는 학계의 맥락에서 녹여서 써주셨기 때문에 더 잘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방법론적으로도 이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 하지만 저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학적인 접근 또 이렇게 소설을 특히나 사용한 이런 접근들이 새로우면서도 사실은 뭐, 디콜로니얼이든 혹은 포스트콜로니얼이든 어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나 혹은 연구자들이 꽤나 있을 텐데, 혹은 꽤나 있을 텐데, 방법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이 하신 연구를 참고해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연구, 업적을 갖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이 세 개의 논문을 쓰시면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두 개, 소개해 주신 두 개의 글을 쓰시면서, 이제 최근의 글이니까요. 심사 과정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나, 뭐, 혹은, 뭐,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심사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그, 그 최근에 회색인 논문 같은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아주 빽빽하게 한 5페이지 받았던 것 같아요. 5페이지.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방송, 이게 녹음해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심사를 몇 번 받아보니까 그 글의 그 심사자가 쓴 글을 볼 때, 누군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 텍스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저는 심사자 선생님들이 주신 게 대부분 좋았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논문에 녹여내려고 했고, 그 회색의 논문에서는 심사자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지식사양 논문 그 심사자 선생님들도 정말 적확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그 결론 부분이 약간 좀 뭔가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결론 부분을 좀 이렇게 보강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 제가 한번 잘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아직도 계속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 경험을 반추해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민족공조론 그 아주 옛날 논문 낼 때 그 당시만 해도 그 논문을 써서 심사위원들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면 아, 이 사람들이 왜 날 이해 못하지? 하고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학자로서의 일종의 그 감정 컨트롤일까? 그게 이제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 자기의 논리나 그 논증이나 이걸 발달시킨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눌러보고 하룻밤 자고 나서 다시 꼼꼼히 보면 보고서 그걸 보강하면 그리고 많은 선생님이 사실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어요. 심사할 때 아이디어 주니까 그걸 꼼꼼히 넣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 여러분이나 아니면 혹시 지금 막 갓 박사를 따신 선생님 여러분들께 그냥 제 옛날 생각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쫙 앉아서 차분하게 보시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정말 아닌 코멘트는 본인이 적절하게 배제시키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저는 뭐 딱히 제가 더 이상 뭐 드릴 말은 없네요. 거기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연구를 하는 뭐 신진 연구자 혹은 뭐 박사나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이 영상을 많이 꽤나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이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의 방금 해주신 조언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이 연구에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좀 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학생들이 됐든 혹은 동료 연구자들이 됐든 혹은 심지어 뭐 선배 연구자들이 됐든 요거는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 교수님의 연구 중에서.
그런 게 있으면 한두 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뭐 요즘 좀 대상이 관심 되지 갖는 못해요. 것 예, 하나가 그 한국에 있어서 한국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내재화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음, 그것에 음, 대해서 음, 일단 자명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현실에서 우리 외교 정책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 맞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 또는 뭐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아주 자명하게 받아들여요. 좋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대부분의 한국 텍스트들이 이거를 아주 자명하고 좋은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걸로 봐요. 그 지켜야 되는 강도의 정도는 제가 보기에 미국의 학자에 못지않다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rules based international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자명한 것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계속 한번 좀 계속 질문 던지는 계속 쉬지 않고 질문 던지는 연습. 그러니까 그 맞는 질문, 좋은 질문을 던지는 연습. 그거를 계속 해야 되고 그건 물론 저한테도 적용되는 거고요. 그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를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이거 어떻게 볼까에 대한 논의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미국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제라기보다는요. 제가 또 관심 있는 거는 우리는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또 컨텐츠 못지않게 우리가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저는 습관, 태도인 것 같아요. 애티튜드처럼 헤빗.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그 습관 때문에 나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태도, 그 태도에 대한 그게 중요한데, 그, 그 태도와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뭐 최인호 선생님도 잠깐 뭐 옛날 글에 제가 읽었던 내용, 좋은 글에서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 습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습관을 바꾸는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그 다음 타자에 대한 배려하는 습관, 그냥 그 하나의 그냥 어디 딱 엔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과정 속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과정 속에. 그러면서 그날 그날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과정 속에서 그냥 작은 성취 이뤄가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예,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누가 통용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와서 좀 질문을 던지고 자명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뭐 정책이라든가 만들고 싶은 학문이라든가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처음 보내주신 논문, 2007년, 8년부터 쓰셔서 2011년경에 나왔다고 하는 그 북한의 민족 공조론에 대한 텍스트 해체 작업. 여기서부터 시작이 다,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어, 타일구조주의적인 입장에서 혹은 비판적인 구성주의 입장에서 기존의 텍스트들을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을 해체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면들을 들춰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표면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감정이 뭔지 혹은 두려움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제가 읽기에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런 작업들이 지금 2024년에 출판해 주신 그 논문에 이어지는 과정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아마 교수님의 글을 물론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신 글 다 읽어, 보면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이외에도 뭐 한두 개 정도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국제정치학에서는 흔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교과서를 읽어라 그러면 되게 구루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좋은 교과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뭐,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가 뭐, 글로벌리제이션, 워드 폴리시, 우리 그 번역본 나온 거, 세계정치론이요. 근데 네. 교과서를 저는 보시라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보면 그 학문이 발전한 그 역사랑 지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문을 하나 하려면 일단은 그 나름대로의 지도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기 위한 하나의 또 만들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필요한데 그 출발점으로 좋은 교과서 하나를 조금 한 여러 번 봐주시는 게 그래서 하나 스타팅 폰을 삼아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세계정치학 교과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개정이 계속 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인종도 챕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하나의 그 맵을 그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라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탈구조주의는 저희 관심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추천한 책이 그 데이비드 캠벨의 라이팅 스킬리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음, 가장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탈구조주의, 그러니까 탈식민주의나 아니면 디콜레 관련돼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있었고 하나를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오히려 이제는 국제정책보다는 이 동아시아에 있었던 작가들의 사상가들의 책을 좀 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최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제가 좋아하는 중국 작가 루신, 그다음에 뭐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20년대, 2000년대, 그 20세기 초반, 19세기 말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서구가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동아시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고민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음, 아시아에서의 고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디콜로니 아예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혹은 소개해주신 책도 저희가 링크나 혹은 이미지를 통해서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짧으면 또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강원대학교에 계시는 조영철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이 어떤 연구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연구 자가 되셨고, 현재 어떤 연구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었는데, 사실 이걸로는 부족하니까요. 네.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갖고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해주신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그때 가져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교수님의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